이제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함께한 분을 모시고 이제 강연을 저희가 들을 예정인데요. 일단 참석해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랜만에 뵈어서 또 너무 반갑습니다. 우선 시작을 하기 전에 최상식 회장님께서 참석하셔서 원래는 인사말을 좀 하셨어야 되는데 갑자기 일정이 좀 생기셔가지고 안타깝게도 이제 오늘 참석을 못하시고요. 정학윤 수석 부회장님께서 간단히 시작 인사말을 좀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좀 회장님이 원래는 인사말을 해야 되는데 얼떨결에 저로 인사말을 하라고 해가지고 제가 인사말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황교안 총리님을 강연자로 모시고 강연을 듣게 돼서 아주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강연을 통해서 토종 포럼이 한층 더 발전하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한번 기원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 황교안 총리 강연자께 박수 한번 하고 시작하시죠. 따로 PPT는 준비하지 않으셨지만 지금 오늘 강연 주제가 왜 지금 탄핵 기각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황교안 총리님의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김명석 박사님도 보니까 PPT 안 쓰더라고요. 옛날에 김동길, 거기도 PPT 안 쓰더라고요. 그다음 말로 그냥 하더라고요. 나도 한번 본받아서 말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1957년생입니다. 여러분 또래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때가 우리나라가 제일 못 살던 때예요. 1954년 그때 우리가 1인당 국민소득이 67불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한 8만 5천 원? 이걸 가지고 얼마를 살았냐? 한 달을 산 게 아니라 1년을 살았어요. 1년을. 어떻게 보면 참 참담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보릿고개 굶어 죽는 사람들도 생겨나게 됐던 거죠. 지금은 우리가 국민소득이 얼마나 될까요? 3만 6천 달러. 3만 6천 불. 그럼 몇 배가 올랐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때는 우리가 세계에서 밑에서 두 번째였었습니다. 우리 제일 못 살 때 밑에서 두 번째였는데 지금은 이제 5위다 6위다 하는 말이 나올 정도의 그런 나라가 됐죠. 정말 한강의 기적을 넘어서 요새 이제 AI 기적도 이뤄낸 것 같고 세계가 정말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가 됐죠. 근데 우리는 지금 전쟁 중입니다. 체제 전쟁 중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런 많은 어려움 속에도 위기를 극복하고 오늘을 이르렀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계속 암적인 존재가 있었어요.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북한입니다. 북한이 계속 우리를 이제 남침을 했고 그리고 시시때때로 우리를 정말 살피면서 공격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어요. 핵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습니까? 왜 이 사람들이 미사일을 이렇게 자주 발사를 할까요? 이렇게 많이 발사를 할까요? 한두 번 하고 말지. 저는 이 미사일 한 발 한 발마다 북한에는 자기의 전략이 있는 거예요. 전략. 의미 없이 쏠 리가 없죠. 부자 돈 많은 나라도 아니고. 그러니까 높이를 맞춰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각 지역마다 경상도를 때릴 거냐, 호남을 때릴 거냐, 거기에 맞춰가지고 미사일을 쏘는 거죠. 좀 우문인데 제주도를 쏘려고 그러면 장거리 미사일을 쏠까요? 단거리 미사일을 쏠까요? 제주도를 맞추려고 하면 단거리, 중거리. 예.
벌써 잘 모르잖아. 그 이놈들이 다 그걸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사일을 뭐 멀리 가면 미국까지도 가니까 제대로 그냥 쏴버리면 다 지나가 버리죠. 그러니까 높게 쏴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뭐 이런 걸 다 맞춰보는 거예요. 또 어디서 쏘는 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방어할 수도 있고 못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잠수함에서도 쏘고 그냥 이제 지나가는 도로에서도 쏘고 자동차, 트럭 안에서 쏘기도 하고 이런 발사 체도 다양하게 이제 하면서 또 이제 우리 서방이 방어막을 만들면 그걸 또 뚫을 수 있는 이런 것도 하고 이렇게 이제 계속 하는 거죠. 그동안 우리가 이제 북한을 대비하느라고 거의 전력을 다했다면 지금은 이제 정말 우리 체제 전쟁은 세계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우리의 가장 큰 위협이 물론 북한이지만 또 그에 못지않은 큰 위협이 중국입니다. 아시는 바대로 중국이에요. 2016년도에 제가 총리로 다보스 포럼이죠. 다보스 포럼에 갔다가 중국 사람들하고 이제 시진핑하고도 만나고 그 당시 총리도 만나고 다 했는데 이 사람들의 그 당시 관심사항은 사드였습니다. 사드. 우리가 뭐 사드 설치한다고 그러고 막 이제 이렇게 하니까 계속 그것이 제일 큰 관심사였고 시진핑도 나한테 얘기 자꾸 물었어요. 근데 사실은 내가 6월 달에 갔는데 2016년 6월 달에 갔는데 7월 달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돼 있었어요. 뭐 지금은 뭐 다 알려진 거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은 계속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내가 동조할 수도 없고 또 한다고 밝힐 수도 없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어려운 입장이었지만 우리나라를 지켜야 된다. 대한민국을 수호해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미국과 협력하고 있고 또 방어 체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알죠. 시진핑이 그냥 계속 뭐 나하고 한 그걸로 그 이슈만 갖고도 한 20분 정도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안 되니까 그러면 이제 그 뭐죠 무슨 국제 회의가 하나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조만간 이제 내가 그럼 한국을 갈 테니까 좀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러나 기다리나 마나 나는 방침을 다 알고 있으니까 하여튼 대한민국의 안보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좀 기억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 달 뒤에 사드 배치를 했으니까 뭐 굉장히 제가 미웠겠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만났는데 9월 달에 만났는데 뭐 그렇게 나쁜 말을 하진 않더라고. 대인인 것 같아요. 그냥 아주 좋게 얘기를 하고 말았어요. 그랬었는데 결국 그들이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중국은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협 중에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안보의 영역에서도 그렇고 지금 나는 이제 부정선거와의 싸움을 하고 있는데 부정선거에서도 가장 큰 적이 사실은 이제 중국입니다. 중국이 글로벌 시스템을 만들어서 캐나다도 부정선거를 하고 여기저기에 지금 다 개입을 하고 있어요. 이 부정선거가 허여가 된다면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하고 좋은 인재를 발굴해내고 뭐 좋은 정책을 만들어내도 결국 대한민국 무너지는 거는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는 분은 알겠지만 저는 이제 검사 생활 28년을 했는데 그 중에 정확하게 5년, 형사부에 4년, 나중에 뭡니까? 이게 뭐예요? 내가 이름을 잊어버렸네. 아니, 계속 공안부에 있었는데 이 컴퓨터 수사부 지금 없어졌는데 컴퓨터 수사부장을 했어요. 제가 두 번째 컴퓨터 수사부장입니다. 그거 빼고 나머지 28년 중에 25년은 계속 공안부에만 있었어요. 제가 처음 공안부 간 게 2018년, 1987년입니다. 1987년. 그때 13대 총선이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사팀을 보강한다. 이래갖고 이제 저를 차출해서 들어갔던 거예요. 그때 김현희 사건 이런 게 터졌죠. 그 해에. 제가 가서 다 나왔었어요. 그 이후에 저는 계속 이제 공안부에 근무를 했는데 여러분 뭐 되게 아시겠지만 공안부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뭘까요? 간첩 잡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하에 숨어 들어가고 있는 종북 세력들 요거 잡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철도공사가 뭐 뭔지 다 아실 거예요. 그 내 친구 저는 이제 경기고등학교라는 학교를 나왔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촌스러운 학교인데 우리 경기고등학교 동기가 6명이 그 철도공사에 배전공으로 들어갔어요. 배전공. 철도공사에서 제일 밑에 일을 했어요. 그 왜 들어갔는지 아시겠죠? 소위 혁명의 틀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수의자들이. 이런 친구들이 이제 그동안 계속 이제 이렇게 암약을 했던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나라는 또 성장을 쭉 개선해가고 이 좌파들은 빈부의 격차를 악용해서 분노를 계속 일으키고 그래서 우리 안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갔어요. 계속 발전을 해나갔지만 갈등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네팔이 세계에서 가장 그 만족도가 높은 나라라고 들었어요. 몇 년 전에는. 근데 지금은 아니랍니다. 불과 한 10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나라가 네팔이었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여기에도 이제 시장 경제의 여러 가지 혜택들을 받은 사람들이 오면서 그 장점과 함께 단점, 갈등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말 잘 살게, 아까 3만 6천 불, 옛날로 말하면 아마 3만 3천 불 정도가 될 거예요. 옛날에 GDP 이런 개념. 지금은 GNI라고 해가지고 그 하다 보니까 좀 늘어나는데 옛날에 우리 개념으로 말하면 지금 3만 3천 불 시대예요. 그렇게 성장하고 발전했지만 나라는 이제 갈등 사회가 된 거죠.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사회주의 국가로 가게 되어버렸다. 이게 정말 심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가 어떻게 사회주의 국가가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우리의 모든 정책은 다 사회주의 정책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보, 남북 군사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방어망을 다 무너뜨렸어요. 우리 방어망은 다 무너뜨리고 저 친구들 하나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재인이 우리 정보를 많이 넘겨줬어요. 넘겨줬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 준 USB에 뭐가 담겨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넘어가고 그에 못지않게 참 문제 심각한 거는 우리 군인들, 군의 안보의식이 다 무너졌어요. 요새 하는 거 보십시오, 요새. 무슨 뭐 우리나라 최고 사령관이라고 하는 자들이 하는 행태를 보세요. 이게 군입니까? 가사 뭐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옛날 그 장세동 뭐 나 존경하는 사람 전혀 아닙니다만은 그거 보세요. 끝까지 지킬 걸 지키잖아요. 우리나라 군은 지금 이제 나라를 과연 지킬 수 있을까? 이런 정도로 무너졌습니다. 경제는 소득주도 성장. 저는 법학을 한 사람입니다. 경제를 좀 알까요? 모를까요? 질문으로 봐서는 알겠죠? 이렇게 얘기하겠죠? 옛날에 제가 고시 볼 때는 8과목이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과목이 경제학이었어요, 경제. 조순 선생이 쓴 경제학 원론이라고 하는 뭐 700페이지가 넘는 이런 책을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법정이 된 사람들은 경제도 좀 압니다. 조순 선생의 경제학 원론을 다 읽었거든. 시험 보니까 뭐 얼마나 딸딸 외웠겠어요. 옛날 고시생들이 다 그랬잖아요.
거기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말 없습니다. 전혀 듣도 보도 못하는 말이에요. 그게 나왔어요. 그 나라가 지금 저 경제가 정말 말할 수 없이 추락해 있죠. 우리가 지금 숫자로 말할 수 없는 나라의 어려운 상황들이 오게 됐습니다. 또 뭐 교육이다 그러면 뭐 하다가 안 되면 다 그냥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위원회가 발족이 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도 뭐가 된 적이 없어요. 하다가 안 되면 다 위원회. 또 우리가 자꾸 얘기하는 뭡니까? 원전. 탈원전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원전 산업이 뭐 정말 무너져 버렸어요. 문재인 정부 한 3년차, 4년차 되면 3년쯤 돼 가지고 현장을 다 가보면 원자력 학과가 있는 데가 잘 없어요. 정원이 20명인데 제가 저 충남에 있는 어느 그 학교를 갔는데 7명이 있어요. 7명. 아주 좋은 학교인데도 앞으로 미래가 없다고 보니까 안 하는 거죠. 이 원전이라는 거는 원자력이라는 거는 갑자기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번 무너져 버리면 되살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요즘 이제 우리 원전 수주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 기적 같은 일들이에요. 이렇게 다 무너뜨렸어요. 어느 하나는 남은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의 목표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 출범한 이후에 첫 번째 인사라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비서실장이 임종석이라는 친구예요. 임종석인데 임종석이를 내가 구속을 했습니다. 이 친구가 남북 학생회담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임수경이라는 애를 대표로 북한에 밀파했던 이런 친구거든요. 6개월 쫓아가지고 잡아서 구속했어요. 그러니까 중형이 선고가 되고 나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 이렇게 하고 이 친구를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임수경이가 국회에 들어와서 나한테 그 총리님 요새도 저를 빨갱이로 생각하지 않으시죠? 그러더라고. 요새도 나를 빨갱이로 생각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임 의원이 더 잘 알지 않냐? 그냥 그랬다고. 네가 빨갱이인 거 네가 더 잘 알지 않냐? 근데 그보다 더 심각한 거는 임종석이 문재인의 초대 비서실장으로 들어왔다고. 이 친구는 NLPDR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혁명의 방법론으로 자기들이 그동안 스터디한다고 공부한 것이 NLPDR, NDR, CDR 이런 것도 이게 레볼루션이 혁명하겠다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수계 비슷했던 녀석이 문재인 정권의 초대 비서실장이 됐다고 해요. 이 친구들은 학생 때 꿈꿨던 레볼루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꿈꾸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마찬가지고요. 예, 어서 오십시오. 저들은 저런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세웠고 또 경제를 일으켜냈는데 그때의 낭만에 취해 있어요. 그래서 그때의 체제 시스템을 가지고 오늘도 이제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는데 한 구석에서는 계속 체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은 많이 무너졌어요. 우리의 사상이랄까 이런 건 굉장히 많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고검장 시절에 이제 우리 검찰총장을 분기별로 이렇게 면담을 했어요. 그때 이제 우리 총장이 나한테 묻더라고요. 이제 분기 한 번씩 만난 거니까 고검장들에게 그 영역의 문제는 어떤 거냐. 근데 나는 이제 공안을 오래 한 것을 아니까 지금 공안에는 뭐 어떻게 보고 있냐 나에게 묻더라고요. 공안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한마디 했는가 하면 지금 이제 공안부 문제가 심각합니다. 공안부가 좌편향되어 있습니다. 공안부가 좌편향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김 총장이 깜짝 놀랐죠. 아니 형사부가 좌편 이거는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어떻게 공안부가 좌편이 됐느냐. 즉 공안부가 좌편이 됐어요. 요새 간첩 스스로 잡는 법이 잘 없잖아요. 그냥 걸려오면 수사다 말고. 이게 공안검사가 좌편형이 안 돼 있으면 간첩이 만약 적발됐다 그러면 이건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끝내고 그리고 뭐 아무리 길어봐야 1년이고 또 뭐 보통은 막 6개월 이내에 다 결단을 냈어요. 근데 지금은 간첩들이 들어갔다가 구속됐다가 다시 나와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이거 아시나요? 간첩들이 구속됐다가 나와가지고 돌아다니고 있는 걸 아시나요? 다 우리도 모르고 있다고. 지금 전국에 간첩이 깔려 있습니다. 2021년도에 충북 간첩단 사건이 이제 터졌어요. 이제 국정원에서 발표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간첩단이 지령을 받았어요. 북한 통전부, 통일전술부, 대남 공작하는 이런 곳 아닙니까? 거기서 거기서 이제 통전부에서 간첩 행위한 것이 적발이 됐습니다. 발표가 됐어요. 발표 내용은 이런 거예요. 이번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을 패망케 하고 그 책임을 황교안에게 들씌워 정치적으로 매장하라. 이게 지령의 내용이었어요. 이상하죠? 어떻게 이런 지령이 있나? 제가 만든 얘기 같습니까? 이번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을 패망케 하고 그 책임을 황교안에게 들씌워 정치적으로 매장해라. 이게 간첩단에 내려진 지령의 내용이었어요. 이걸 누가 발표했느냐? 문재인 정부 시절에 박지원 원장이 발표했어요. 박지원 원장의 국정원에서 발표했어요. 지금 전국에는 간첩이 깔려 있습니다. 딱 구체적으로 찍어가지고 누구를 어떻게 하라, 누구를 어떻게 하라, 다 이렇게 지령까지도 내리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태무심이야. 뭐 그런 황교안이 뭐 나중에 테러 당해서 죽겠지. 죽을 수도 있겠지. 뭐 이렇게. 정말 태무심이에요. 우리 그렇게 편안한 나라가 아닙니다.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통진당 사건 아시죠? 통진당 사건 앞에 이석기 사건이 있었어요. 이석기 사건으로 인해서 통진당을 해산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석기가 경기 동부 연합이에요. 경기 동부 간첩들이에요. 그 뒤에 제가 전국의 간첩들이 깔렸다라고 이제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제가 말한 지 얼마 안 지나서 뭐 불과 몇 달 만에 창원 간첩단 사건이 터졌어요. 지금 다 수사 중에 있어요. 전주 간첩단 사건 터지고 진주 간첩단 사건 터지고 또 제주 간첩단 사건이 터졌어요. 이름은 다 이름이 달리 붙어 있어요. 근데 인터넷 보면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돼 있을까요? 다 수사 중이에요. 아직도 수사 중이야. 이 친구들이 이제 검거되면 지연 전략을 씁니다. 지연 전략을. 지연 전략. 뭐 여러 가지 지연 전략이 있어요. 기피 신청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도 없이 많은 지연 전략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연 전략을 제일 잘 쓰는 사람이 누굴까요? 아시잖아요. 안 아신다고. 이게 지가 머릿속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동안 저자들이 소위 이제 사법 투쟁을 이제 계속 한 거예요. 법률 투쟁을 계속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 빠져나가. 지금도 간첩들이 그냥 거리에서 활 보고 다닌다니까. 간첩이에요, 간첩. 그 법원에서 재판을 하고 있는 중에 기소가 됐어요. 검찰에 의해서 기소가 됐는데 그런 중에 몇 달, 6개월 지나고 나면 석방이 돼요. 구속기한 지나가지고. 그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도 재판이 아직 안 끝나고 있어요. 이런 나라가 됐어요. 저는 우리 아들, 딸들 이런 사회주의 국가에 살게 할 수 없다. 이런 정말 강고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나라를 말아먹는 방법이 뭘까? 뭐 정책과 전략과 이런 걸로 다 해봤는데 그걸로는 완전히 정복이 안 되는 거예요. 소위 종북 좌파가 쓰고 있는 마지막 수단이 체제전쟁이고 그 핵심이 부정선거입니다. 부정선거예요. 얼마 전에 고든창 박사하고 제가 이제 인터뷰를 쭉 했는데 여기서도 부정선거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이 대북 최고 책임자다 이렇게 최고의 전략가다 이렇게 지난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불러 세웠던 사람이 고든창이거든요. 중국의 최고 책임자다. 근데 이 사람이 우리나라 부정선거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정말 세상국까지 다 시시콜콜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 왜 이 사람들이 빨갱이들이 부정선거를 택했을까요? 혁명하기 너무 좋은 방법이 부정선거예요. 그냥 정권 가져가 버리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저 친구들이 두 번, 2020년, 2024년 두 번 이제 총선에서 이겼고 그 결과를 가지고 국회를 장악하고 있어요. 국회 장악하니까 뭐든 지금 다 하잖아요. 지금 2024년 대한민국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거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부정선거를 수사해봤고 간첩을 수사해봤기 때문에 부정선거 있다라는 얘기를 할 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민경무만 귀 기울였어요. 왜냐하면 지가 당했으니까. 나머지는 다 그래도 점잖은 황 대표가 왜 저런 소리를 하지? 나라가 무너지고 있는데 점잖은 황 대표가 왜 저런 소리 하지? 이러고 있어요. 제 눈에는 다 보여요. 수사해봤고 수도 없이 많은 간첩들을 잡아봤고 그 간첩 중엔 지금 내 친구로 돼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제가 지난번 이제 재검표할 때마다 현장에 가서 제가 봤어요. 부정선거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가짜 투표들이 쏟아져 나왔다고. 제가 그래서 우리 캠프에다가 부정선거 팩트 전시회 됐어요. 와서 보는 사람마다 이게 정말 있었니? 정말이 지금 이게 우리가 저 재검표할 때 다 확보했던 그 자료들이다. 그러면 정말 큰일 났네요.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그게 벌써 몇 년 지났어요. 이제는 대통령이 부정선거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부정선거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역할을 했어요. 제일 큰 역할은 국정원이 했습니다. 국정원이 선관위 보안 점검을 해가지고 지금 이 시스템으로는 뭐 모든 조작을 다 할 수 있다. 사전 투표도 조작할 수 있고 당일 투표도 할 수 있고 개표도 조작할 수 있고 뭐 보안 뭐 완전히 뻥 뚫렸고 비밀번호가 1, 2, 3, 4, 5라니까요. 선관위원회 핵심 시설의 보안 시설이 1, 2, 3, 4, 5야. 이거 뭐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뚫을 수 있는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지적을 국정원이 발표를 했고 의원들 중에도 언론인 중에도 나왔어요. 그 맨 처음에 문을 연 거는 문화일보 논설위원회 이제 글을 썼습니다. 그래도 이제 문화일보 논설위원이 썼는데 그 논설위원이 영향력이 없었는지 퍼져나가질 않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뭐 몇 번 썼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앙일보의 지방부장이 또 썼어요. 이분도 아마 3번 썼을 거예요. 부정선거 이야기를 했고 또 취재도 다 했고 뭐 그래도 반향이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국회에도 알려지고 국회에서는 공명선거 대책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공명선거 무슨 대책위원회? 공명선거 대책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선관위도 들어와가지고 또 우리 이제 제가 이끌고 있는 부방대 조직도 들어가고 국회의원도 들어오고 선관위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이제 토론을 해가지고 우리가 뭐 30여 개의 아젠다를 내놨는데 그중에 6개가 합의가 됐어요.
그러니까 저 정말 큰 의미가 없는 이런 것들이 합의가 됐죠. 뭐 이렇게 나가다가 결국은 지난번 우리 당 대표 선거에서는 후보가 4명이 나왔어요. 근데 그 중에 3명이 부정선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경원 의원도 부정선거 얘기를 했고, 그때 나 의원이 김민전 의원인가요? 여기하고 같이 이제 선거법 개정 의견의 발의를 같이 하기도 했어요. 오늘은 뭐 어젠가요? 보니까 공수처 해체 법안도 이제 만들어냈더라고요. 나경원 의원이. 이제는 거기도 대통령이 나섰잖아요. 대통령이. 거짓은 숨길 수 없습니다. 이것은 진리냐 거짓이냐의 문제를 넘어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과연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워질 수 있는가, 아니면 무너지는가, 사회주의로 가는가. 아무도 우리가 2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가 사회주의 국가가 되리라고 생각한 사람 없습니다. 우리 안에 좌파가 많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가 사회주의 국가가 되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많지 않았어요. 거의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정말 간당간당합니다. 조금만 더 하면 우리나라는 사회주의 국가가 됩니다. 정권을 한 번만 더 뺏기면, 그게 누가 됐든 간에 한 번만 더 뺏기면 이제 우리는 사회주의 국가로 갑니다. 저 친구들이 문재인 때 그때 호기를 잡아가지고 결국 자기들의 뜻을 이루려고 했는데 졌잖아요. 우리가 그때 윤 대통령이 얻은 표가 이긴 표가 몇 %입니까? 몇 %를 이겼을까요? 윤 대통령이 0.73% 이겼어요. 0.73%. 이런 대선은 없었습니다. 처음이에요. 자, 그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0.73%로 졌다. 이재명이 0.73% 졌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선거 무효성을 냈겠죠. 그래서 재검표하자고 그랬겠죠. 근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죠. 이상하다고 얘기를 해도 다 그냥 잠잠해. 그때 유시민인가? 이 친구가 그래도 1% 이길 거다, 이렇게 장담을 했어요. 자기들 설계가 그런 거예요. 여론이 너무 나쁘니까 이걸 5% 10%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거 관리하면 1% 2% 이길 수가 있거든. 지금 관리하면 이거 조작해버리면 다 가능하거든요. 전자 장치에 의해서 할 수 있어요, 다. 그러니까 이제 여론을 감안해가지고 1% 이긴다라고 장담을 했던 거예요. 개표할 때도 이 친구가 상당히 여유가 있었어요. 마지막에 바뀌니까 완전히 사색이 돼버렸습니다. 0.73% 졌어요. 근데 다투지도 않아. 이런 거 보셨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 우리 총선에서 우리가 이긴 것이 몇 퍼센트, 우리가 지난 총선에서 우리가 졌죠? 네. 우리가 몇 % 졌을까요? 5% 졌어요. 5%. 그러면 그냥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의석수가 지금 300이죠? 300석이죠? 우리 5% 졌으면 반이 150석이죠? 그럼 우리가 몇 석 정도를 얻었어야 될까요? 140이나 143이나 5나 이렇게 얻어야 되죠? 우리가 140, 정말 아주 이 악수가 돼가지고 우리 140 얻었다. 저희가 160 얻었다. 이래도 억울하거든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얻은 표는 몇 표입니까? 180표고 저기는 170표. 그 다음에 무슨 조국 혁신당인가 이것까지 하면 192%. 사실상
192% 저출 192석을 가져간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았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2020년 그리고 2024년 두 번만 그랬어요. 그 앞에 한번 여러분 옛날 거 한번 보세요. 우리가 압승을 했다. 그래 봐야 260 몇 석이에요. 270 몇 석이. 그게 정말 압승이에요. 역사적인 압승을 했을 때 그렇게 나왔어요. 대개는 5석 내지 10석이 오락가락하면서 여당 야당 뭐 이래 이제 된 거죠.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이런 부정선거가 그냥 허여가 돼버리면 우리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목표는 그냥 여당 의원들이 국회의원이 된다. 이게 목표가 아닙니다. 그게 목표가 아니에요. 이제 목표가 뭔지 아시겠죠? 정권 교체도 아니에요.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로 가겠다는 것이 저들의 목표입니다. 그림이 딱 보이잖아요. 이런 제 의견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에이, 설마 그래 되겠냐고.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그냥 공공연히 합니다. 에이, 어떻게 21세기의 부정선거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그냥 반문을 하나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처음 출발할 때 김경수가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처벌되고 그랬던 거 아시죠? 이게 부정선거 아닙니까? 이게 표조작하고 하는 그런 부정선거예요. 아주 전형적인 부정선거예요. 그걸로 출범한 게 문재인이고 또 얼마 전에 참 신기하게도 무죄가 나는데 울산시장 선거에 문재인의 측근들이 다 달려가서 도와줬어요. 이게 바로 관건 선거입니다. 부정선거의 양상이 매 선거 때마다 달라요. 근데 관건이 동원돼서 하는 선거를 관건 선거라고 합니다. 이 아는 사람 다 알아요. 그걸로 송철아가 승리했던 거예요. 지금은 뭐 이게 왜 무죄가 났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이제 무죄가 났는데 항소심에서 왜 그래 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법대로가 아닙니다. 지금 법치가 아니고 다 무너졌어요. 이런 것이 대한민국의 오늘입니다. 너무 부정적으로 내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나라가 그래요. 내가 뭐 정치적으로 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헌법 가치를 중심으로 내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헌법 가치가 뭐냐를 얘기할 때 많은 분들이 헌법의 기본 정신이 뭐라고 합니까? 자유민주주의, 또 시장경제, 그 둘만을 주로 얘기해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 꼭 붙어가야 될 게 법치라고 생각합니다. 법치. 요 세 개가 트라이앵글이 돼야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우리가 지향하는 그런 나라가 되는 거예요. 법치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법이 무너지면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집니다. 지금 우리는 이재명 민주당이 하는 짓을 보잖아요. 민주주의를 가정해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시장경제도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어요. 다 선거에 의해서 당선됐다고 해가지고 그걸 토대로 해서 시장경제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물론 헌법같이 중요한 게 많이 있겠지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와 법치의 이 트라이앵글이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 법치가 무너지고 있어요. 법치. 제가 한 가지 질문만 여러분에 던지고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법조인으로 지금 벌써 뭐 40년 넘게 이렇게 지내오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범죄를 했다, 잡혔다. 그러면 이거 아예 구속되겠구나. 아예 구속 안 돼. 그거를 40년 넘는 법률 전문가는 알아야 됩니까? 몰라도 괜찮습니까? 당연히 알아야 되잖아요. 그거 하려고 변호사 하는 거잖아요. 변호사나 피고인이나 똑같이 로또 복권이면 뭐하러 변호사 맡기겠어요?
전에는 그래도 법조인 뭐 어느 정도 역량 있는 법조인 같으면 이거 혐의가 있다 없다 다 알았어요. 그래서 다 얘기해 줬어요. 저 의뢰인들에게. 또 이거는 유죄다 무죄다 거의 95% 알았습니다. 아 이건 유죄지, 그건 무죄야. 또 구속될지 안 될지 거의 다 알았어요. 법조인들은. 아이 법조인 중에도 바보 같은 사람이 있죠. 그거 빼고 정상적인 법조인도 다 알았어요. 그게 그래서 법조인이죠. 근데 지금은 유죄인지 무죄인지 구속이 될지 안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뭐냐? 이게 법이 무너진 겁니다. 이런 법은 있을 수 없는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국민들이 이렇게 되면 제일 불안해하는 게 국민입니다. 이거 내가 이렇게 하면 구속도 안 돼. 이걸 모르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북한이 그랬습니다. 북한이 옛날에. 우리나라 그렇게 돼버렸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법치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이제 드리면서 우리는 이 체제 전장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다행히 지금 국민들이 좀 일어나고 있어요. 국민들이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대단한 일이죠. 요즘에 집회하면 우리가 한 번 집회할 때 뭐 많이 모이면 50만이 모여요. 정광훈 30만, 또 세이브 코리아 20만, 대충 그렇게 해서 50만이 모입니다. 이건 없었던 일이죠. 얼마 전에 제가 윤석열 대통령 석방운동을 벌였습니다. 석방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화 한 통 해달라. 석방을 원하면 해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한 50일 정도 지났는데 그래서 그 결과를 이제 선관위원회에 갖다 냈습니다. 몇 명 정도가 모였을까요? 윤 대통령 석방하라. 여기에 몇 명 정도가 모였을까요? 120만. 예. 106만 명. 중복 투표자까지 하면 170만이 넘었습니다. 국민이 지금 모이고 있다는 소리예요. 결집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이게 남의 일이 아니구나, 내 일이구나 뭉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100만 명 모였다는 건 말로는 많이 하지만 사실은 역사에 잘 없는 일입니다. 실제로 모였어요. 내가 체크한 거는 중복으로 전화하면 당신은 이미 가입됐습니다 라고 알려줘요. 그래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제 중복 투표자라는 분들이죠. 170만. 더 의미가 있는 거는 청년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청년들이. 가는 데마다 청년들이 정말 자유대한민국 지켜야 된다고, 대통령 지켜야 된다고 그 나서고 있습니다. 이거는 언론에도 나오지만 저도 우리 캠프에서 이제 많은 모임들을 갔는데 요새는 그냥 사람들이 캠프도 엄청나게 많이 몰려오고 그중에 특히 젊은 청년들이 많이 모여오고 있어요. 나는 거기에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또 수사에 의해서 고통받고 있는데 나는 이 내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란이 되려고 그러면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목적. 이런 걸 목적범이라고 합니다. 이 공안 사건은 대부분이 목적범이에요. 글씨 썼다고 해서 죄가 되는 게 아니라 나라를 무너뜨릴 목적을 갖고 해야 이게 국가본부 위반이 되는 겁니다. 내란죄는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 이게 구속요건입니다. 그 앞에 뭐 하나 더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 사안이 아니고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그런데 나는 대통령이 국헌을 문란할 목적을 갖고 있었다? 이 말 자체가 안 된다고 성립이 돼요. 내가 나를 죽이겠다 이런 것이거든요. 논리적으로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로 폭동했다? 여러분 지난번 계엄이 폭동이었습니까? 나는 맨 처음에 아니 저는 바보 같은 계엄이다 했어. 솔직히 그랬어요. KBS도 그대로 나왔어요. 아니 군인이 20명이 왔더라고 맨 처음에. 계엄을 한다고 발표까지 다 됐는데 20명이 왔어요.
이런 멍청한 계엄이 어디 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목표가 바로 선관위에 들어가서 압수수색하는 이런 것이 목표였다 하는 것이 알려지고 나서 대통령이 그러면 그렇지 20명 데리고 가서 200명 데리고 가서 계엄한다고 했을 택이 없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은 이런 걸 했다고 내란이라고 하고 있어요. 뭘 했는데 내란이에요. 국헌을 물러날 목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란이 되는 거예요. 무슨 폭동을 했단 말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뻐서 말하는 게 아니라 법이 무너지고 있으니까 이런 걸 이렇게 몰이하고 있는 것이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탄핵은 안 됩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잘못한 게 있다 그러면 대통령 임기제 아닙니까? 대통령 임기가 종신형입니까? 미국 대법관은 종신형이에요. 우리 대통령은 임기가 5년 있잖아요. 그 임기 마치고 나서 평가를 해서 잘하면 잘했다, 못하면 못했다 해야지. 지금 이 정부 들어와서 탄핵이 29번 됐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일을 합니까? 나라를 망가뜨리려 작정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정말 분노합니다. 제가 점잖은 사람 맞죠? 나라가 무너져가는 걸 보고 점잖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어서서 좀 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러분 아주 귀한 시간에 함께 하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 얘기할 것 많지만 혹시라도 여러분 또 질문할 것이 있을까 봐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자본주의 체제는 이게 사실은 우리가 만들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 군정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체제였거든요, 사실. 그리고 또 미국과 협력하면서 현재까지 발전을 해오고 또 미국은 전 세계의 패권 국가인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건재한데 미국을 놔두고 이게 사회주의 체제로의 변환이다. 레토릭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상 불가능한 거 아니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런 생각이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정말 지금 트럼프가 안보 이런 얘기 합니까 지금? 안보 관심이 없어요. 그분은 그냥 뭐 물론 있겠지만 나라 살리기 위해서 뭐 미국 우선주의 이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아마 대한민국이 무너질 때가 된다 그러면 트럼프가 그래 너희 우크라이나죠? 우크라이나인가? 처럼 그냥 무너져라. 못할 거예요.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하고 다르잖아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도 다르죠. 그러니까 정말은 나설 거예요. 근데 지금 뭐 말은 저렇게 해놓으면 우리 정말 불안하죠. 또 이럴 때 이제 좌파들은 또 기승하겠죠. 그래서 나는 정말 그렇게 되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냥 그렇게 방관하고 있다가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단단하게 뭉쳐서 우리는 우크라이나처럼 무너질 수 없는 나라다. 우리 무너지면 니도 죽는 거야. 니도 죽는 거야. 이런 각오를 보여줘야 미국이 우리를 내놓지 않습니다.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미국은 이미 우리를 한번 버렸던 나라잖아요. 아시죠? 에티슨 라인에서 우리를 빼버렸었어요. 그러고 나서 몇 달 만에 6개월 만인가요? 6.25 전쟁 터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런 걸 다 잊어버리고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 터질 수 있습니다. 황당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지금 김정은은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마찬가지죠. 그런 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나라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이 좀 과했나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KBS PD였던 이영도 PD가 몇몇 시니어들한테 저도 개입이 됐는데 부정선거에 대해서 다
그 유튜브에 다시 올려주셨어요. 네, 아주 잘 근데 그 대수의 법칙이라는 게 웬만한 통계학자, 기초적인 통계학자들도 다 아는 거잖아요. 대수의 법칙. 학자가 아니라 학생들도 일반 알아요.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건데, 근데 이걸 보면은 이 선거에서는 분명히 A가 이겼는데 사전 선거에서 완전히 뒤집어진 경우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피디들 같은 사람인데. 다 같은 사람인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사전 선거 때 민주당 지지자들이 다 모여서 사전 선거했고 일반 보통 선거일 때는 그렇지 않았고 이런 예지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PD들은 이걸 하다 보니까 왜 이거를 언론에서 보도를 안 하며 왜 이거를 이렇게 하는데 그 언론도 이제 눈치를 보느라고 그러고 있는데요. 문제는 선관위에서 사전 선거 그 명단 하지도 않았는데 들어가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 걸로 지금 돼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밝히면은 거기 하나라도 무슨 물적 증거가 있으면 그게 이제 증거가 있으면 수사를 하게 되고 재판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게 안 돼 있는 거잖아요. 안 돼 있으니까 대통령이 가서 비상구역을 하려고 한 건데 어떻게 방법이 무슨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생각하세요. 서버까지 안 와도 지금도 수사를 하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서버가 우리 장채원 박사 귀한 말을 했는데 그럼 서버를 까면 더 확실하게 나오죠. 근데 안 까도 지금 나온 걸 갖고 제대로 수사만 하면 다 밝혀집니다. 이걸 어떻게 못 밝혀요? 우리는 내 정주영 대표를 수사했던 사람입니다. 정주영 회장이 선거에 나왔던 거 아시죠? 대선에. 그 제가 수사했던 사람이에요. 그 혐의가 여기 현대 사람들이 간부들이 많이 구속되고 다 그랬어요. 이게 다 밝힐 수 있어요. 이거 왜 못 밝히겠어요? 그것도 정주영 사건도 제 기억에는 우리 3개월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우리 검사들이 그동안 해온 것은 수사 기한은 3개월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 3개월 넘기면 다들 수치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3개월 미제라고 하는 말까지 했어요. 3개월 미제. 여기도 알겠네. 3개월 미제. 다들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랬거든요. 네. 다 할 수 있어요. 안 돼 있으니까 어떻게 다 이걸 막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황교안은 음모론자고 민경욱은 더 먼저 시작하는 음모론자고 그런데 그게 다 이제 거짓말이라고 하는 게 하나하나 밝혀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래서 내가 좀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 그러면 뭐 격 이런 거 따지지 말고 나를 부정선거에 특검으로 만들어라. 그럼 내가 3개월 늦어도 6개월 내에 다 밝혀내겠다. 못 밝힐 게 없어요 하나도. 밝힌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사람들 구속하고 제도 개선해야죠. 제도 개선을 해야 돼요. 지금 이 제도 갖고는 안 되죠. 우리는 아주 좋은 선거 제도를 봤잖아요, 지난번에. 대만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당일 투표하고 당일 수 개표하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 개표도 빨리 됐어요. 내 기억엔 하여튼 뭐 4시간 만에 끝났다고 그래요. 아주 간단하게. 이게 뭐 복잡하게 무슨 사전투표하고 뭐하고 이동하고 또 집어넣었다 뺐다 이러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지. 그냥 그 자리에서 다 하는 거예요. 투표 장소에서 바로 개표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돌아앉아가지고. 그러면 증거를 확보하려면 처음에 작은 일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사전투표자를 좀 공개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게 이제 바람이거든요. 이게 PD들이. 근데 어떻게 선관위에서 그걸 발표할 택이 없죠. 수사해야 되는 거예요. 수사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계속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요. 수사해야 된다니까. 수사를 안 하니까 수사를 문제죠. 어떻게? 안 하니까. 수사를 그 국회의원들이 좀 이렇게 합의해서 특검을 하던가 해야 되는데. 내가 윤 조정에다가 대통령에게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윤 대통령에게 계속 얘기했어요. 수사가 답이다. 당신 이렇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잘하지도 못하는 거 하면서 이길 수 없다. 잘하는 게 수사 아니냐. 계속 그 관저 앞에까지 가서 제가 우리 집회하면서 그래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알죠. 아는데 주변에서 다 반대하니까. 지금도 아마 대통령 주변에서는 황 대표가 얘기하는 것도 맞고 장관
대통령님 얘기도 맞는데 그러나 그거 갖고는 안 됩니다. 계속 이럴 거예요. 그러나 수사하면 금방 끝납니다. 근데 검사들에게도 물어봐도 검사들이 선거법 수사해 본 사람이 거의 없어요. 우선 공안검사가 서울의 검사가 뭐 300명이다 이래 해도 공안부 검사는 뭐 한 10몇 명밖에 안 돼요. 그중에 선거법을 다루는 사람도 한 명밖에 없어요. 왜 한 명이냐? 기준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니까. 대검 공안 이과장이 혼자가 다 해요. 전국 거를.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잘 없어요. 나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맡겨라. 그럼 내가 몇 달 만에 다 밝히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손 들어서는. 네, 손을 들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웃음소리 눌러가지고 좋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면 이제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냐. 사실 다루기 어렵잖아요. 지금 대통령께서 그 계엄을 통해서라도 이제 이번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어쨌든 형사 지금 그쪽이 지속이 되긴 했지만 여전히 피고인이 있고 그다음에 헌재라는 게 남아 있는데 이게 기각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기각이 되면 그 다음에 대통령이 실제로 업무를 지금 말씀한 여러 가지 난제들을 풀어가는데도 쉽지 않을 거라 봐요. 네, 왜냐면 그 반대쪽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거거든요. 지금 여소야대 상황에서 오히려 더 총력을 다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이거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건데 그럼 뭘 해야 되냐에 대해서 국정을 또 대통령 권한대행도 하시고 또 깊숙이 많은 정보도 갖고 계신 우리 전 총리님께서 볼 때는 제가 볼 때 그래도요 여러 가지 고려할 때 저는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개헌을 해야 돼. 개헌을 하게 되면 야당 쪽에서도 상당 부분이 반이재명 세력이 많거든요. 이 사람 생각은 개헌 쪽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헌을 하면 상당 부분 많은 그 에너지를 모을 수가 있고 그 속에서 지금 말씀하신 부정선거 문제나 또 간첩 문제나 이런 거를 녹여서 저는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 총리님께서는 이런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단히 미안합니다만은 개헌 가지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개헌 논박하다가 임기 끝나요. 대통령 임기. 그러니까 뭐 대통령 임기를 단축해서 뭐 이것만 하고 이러는 말을 하는데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개헌 답 아닙니다. 개헌은 오히려 평안할 때, 안정적일 때 하는 거지 이런 위기 상황에서 막 개헌해버리면 이거만 가지고 저거만 가지고 다 무너질 거예요. 다들 개헌하겠다는 생각들이 다 달라요. 나는 내각제 개헌하겠다고 하는 놈들도 많고 나는 뭐 중임제, 대통령 중임제 개헌하겠다는 사람도 많고 나라 완전히 그냥 저 바다로 산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말은 그럴듯한데 제가 볼 때는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나라를 정상으로 잡아놔야 개헌도 됩니다. 나라가 이렇게 돼갖고는 안 돼요. 답은 그냥 수사예요. 수사만 하면 뭐 사실은 뭐 이건 하지 자체의 수사라고 하는 거는. 그러나 그거밖에 방법이 없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형님 우리나라는 제가 좀 이제 보면 아니 저기 질문한다고 손 드셨어요. 이게 공정해야 돼. 공정. 공정이 아까 수사를 해야 하셨는데 선관위라는 그 조직이 지금 너무 좀 권력을 딱 잡고 지금 움직이지 않겠다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그 수사를 하는 주체는 누가 돼야 되나요? 감사원의 여러분, 안 받겠다고 하니까. 여러분 수사를 허가받고 합니까? 다른 건 다 국회 허가를 받아야 되고 어디 허가 다 그렇죠. 수사는 검사가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 장애가 없어요. 문제는 이 소위 선거를 아는 검사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특검 같은 거 시키면 되죠. 옛날에 이 수사해봤던 경험이 있는 이런 사람들을 챙겨가지고 챙겨서 그 사람들이 특검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특검을 안 만들어주면 그 사람을 검사 임명하는 거예요. 검사 임명하는데 국회 허가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검사 임명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답은 내가 볼 때는 다른 답은 없어요. 이거 좋은 답은 아닙니다. 법을 가지고서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건 좋은 답 아니에요. 지금 나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니 여기 질문을 이제 또 하시려고. 저는 대한민국 발전이 이게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저들이 발전해 왔다고 보거든요. 예,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군사독재 세력하고도 같이 민주화가 됐을 때도 같이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고 그들하고 같이 온 거잖아요. 고문을 했던 사람까지도 다 통과해서 같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피 안 흘리고 왔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의 이 혼란은 일차적 지금은 뭐 이재명 대표가 져야 된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도 똑같이 가지고 있고 제가 느낄 수 있는 사회적 합의 뭐 마지막 그 최후 변론에서 느꼈듯이 윤석열, 이재명 둘 다 물러나고 제7공화국을 열어서 거기서 선관위를 해체하든지 해서 이게 어떤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가야지 지금 저는 뭐 부정선거를 지금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밝히면 그 어마어마한 파장과 그 피의 대가가 또 따라줘야 되는데 그건 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그 제7공화국의 이 공산국가가 돼도 괜찮습니까? 아니 예를 들면 근데 아니 예를 들면 네, 그럼 안 되잖아요. 네. 근데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개헌해 가지고 우리가 저는 나는 공안부에서 간첩들 맨날 잡아가지고 그런가 그거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육공화국을 열 때도 예. 그 8명 예. 그 8인 소위에서 예, 다 예. 결정하고 예. 또 선거법까지도 뭐 예. 합의를 해서 예. 쉽게 왔듯이 그 당시에는 뭐 민정당이 과반수 이상인데도 예. 쉽게 사회적 합의를 이끌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저는 가장 문제점 두 사람인 윤석열, 이재명이 물러만 주면 전 충분히 사회적 합의를 끌어낼 수 있다고 봐요. 그게 저 DJ 되기 전이죠. 어딘게? 아까 얘기하는 사회적 합의라고 아까 저 아까 877을 예. 그다음에 노무현 되기 전이죠. 윤석열 되기 전이죠. 저 문재인 되기 전이죠. 그때하고 지금 다릅니다. 저는 제가 보는 대한민국은 이미 바꿔졌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갖고 편안한 방법으로 자유대한민국 지켜낼 수 없는 때가 됐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체제 전쟁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바뀐 상황을 보면서 계속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틀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은 그 윤석열 대통령이 최후 변론에서 나 물러나겠다 개헌되면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자기 물러나는 걸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서 개헌 논의가 이재명의 민주당을 포위한 형국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손학규, 건노가 이런 사람들조차도 전부 윤석열 풀려나서 물러나고 그렇지 7공화국 열자 이 정도로 지금 사회적 합의가 많이 숙성되고 있는데 우리 또 총리님께서는 또 제가 볼 때 요새 국가 원로회의 한다고 그래요. 국가 원로회의 한다고 그러면 내 뜻 보면 80%가 민주당 출신이에요. 그 국가 원로 누가 인정해 주는 거죠? 모르겠어요. 언론에 국가 원로회의 딱 해가지고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합의라고 하는 게 이런 식으로 합의가 될 수밖에 없게 그런데 가고 있거든. 그래서 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이렇게 도박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면 또 날들어 구구라고 하려나? 그리고 이 구구라는 말도 누가 극좌극우를 누가 판단합니까? 끝에 가 있는 게 극이죠. 끝에 가 있는 게 극이잖아요. 끝에 가 있는 거는 뭐냐면 폭력을 쓰는 것들이 극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파는 폭력 쓰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극우 하나도 없어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좌파는 민주당 쪽 애들은 민노총 무슨 뭐 이런 애들은 집회하거나 시위할 때마다 폭력 씁니다. 내가 공안부에 있으면서 평생을 이 친구들 관련 집회만 하면 50명, 100명씩 연행을 해와요. 그러면 맨 처음 하는 일이 이 사람들 분류합니다. 100명이 왔다. 그러면 한 30명은 이제 수사를 하고 60명은 입건하고 또 나머지 40명은 석방이에요. 훈방이에요. 훈방. 계속 이런 식으로 해왔던 거예요. 근데 우파가 집회 이번에 하는 걸 보니까 연행이 거의 없어요. 연행이. 거의 없고 어쩌다 한 번씩 이제 사고 생기는 수가 있었죠. 기본적으로 틀에서 우리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 지금 우리가 아니 나는 뭐 하여튼 식저우원인가 뭐 하여튼 무식해서 내가 그런가 모르겠는데 나라가 저는 굉장히 어렵다. 예. 말씀을 또 잠깐. 아니 우리 전 총리님 그 걱정하시는 우리나라 간첩을 앞으로해서 또 일말 동의를 하거든요. 왜냐면 저도 전에 몰랐는데 지금 주위에 이제 예를 들어서 잠깐만요. 제가 조금 이제 우리 선생님 질문하는데 이렇게 끊어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지금 간첩 수사를 하고 있거든. 구속해가지고 수사하다가 구속 기간 지나서 나왔다고. 그런데 간첩 있다는데 동의한대. 동의가 아니라 이 팩트 얘기입니다. 네, 간첩이 깔려 있는 건 팩트예요. 말 아이고 미안합니다. 아니 우리가 너무 이렇게 편안하게들 생각하고 있다고 난 그거가 생각해요.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전에 저도 에이 설마 그렇게까지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주위에 뭐 특정 분을 거론해서 좀 안 됐지만 어차피 이인호 이사장이라고 계세요. 저랑 이제 잘합니다. 전화가 왔어요. 네. 네. 어떤 분이 이제 전화가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고 내가 그렇게 우리 아버지가 그런 간첩 활동을 하고 나도 그걸 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잘 살고 있는 거예요. 하다 보니 이건 아니다 싶어서 나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중에도 누구 있으면 이름을 다 댔어요. 지금 이제 이름을 지금 다 댈 수가 없는데 그 이번에 여기 그 계엄에 해갖고 누구 사주했다는 사람 그런 사람 이름 다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고백을 그런 사람 빨리 양심 고백하라 그래라. 박성원이 양심 고백했었는데. 얘기해. 그래서 누구 자기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깝게 그래서 그걸 하는데 그리고 또 무슨 말씀에 아까 우리 그 정 대표도 그 한미에 이런 것이 있는데라고 했는데 그 뭐냐면 위에서는 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요 밑에서부터 이 생각이 다 잠식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 영향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면서 굳건하게 이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또 뭐냐면 극우라는 말은 너무 많이 했는데 극자라는 말 별로 안 들어봤죠. 네. 뉴스에서 극우 맨날 극자 없어요. 왜 없냐? 네이밍을 잘못해요. 우파는 극좌는 무슨 말만 하면 극우 토착이고 뭐 내란숙에 네이밍을 너무너무 잘해가 그걸 잘 퍼뜨려요. 우파는 그걸 못해. 그러니까 국자라는 말을 뉴스에서 못 들었잖아요. 극우는 맨날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저도 우려를 많이 해서 이제 동의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저는 짧은 생각인지 몰라도 아까 비상계엄을 실시한 것의 목적이 사실은 선거잖아요. 부정선거. 그런데 지금 다른 걸로 막 해도 이걸 흐리고 있어요. 뭘 투입했냐 안 했냐 뭐 이러면서 그런데 그거를 확실히 팩트가 하나라도 딱 밝혀지면은 아 대통령이 이래서 했구나라는 것이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으면 어느 정도는 서로 공감하고 뭐라 그러나 컨센서스를 이루면서 많이 좀 사회가 안정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해요. 예. 지금은 극렬하게 부딪혔거든요. 예. 그걸 먼저 앞으로 더 부딪힐 거예요. 네. 앞으로 이 갈등은 더 세워질 겁니다. 이게 하여튼 우리가 정상국가가 돼야지 그 갈등도 바로 잡아지고 그냥 좋은 말로 두질 않아요. 제가 이제 아까 잠깐 얘기 중에 공안 검사들이 좌편에 돼 있다 말씀드리잖아요. 이건 정말 총장한테 내가 얘기한 거라니까. 김준규 총장이. 나라가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본래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 될 적에 우리나라 사회주의자가 몇 %나 됐을까요? 80%, 90%.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그랬던 나라예요. 사회주의였지. 우리가 이미 그랬던 나라예요. 근데 그걸 다들 인식을 안 하고 있어요. 우리 굉장히 위험한 나라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80%가 다 사회주의자였고 당연히 사회주의 국가를 세우는데 미 군정이 위조지폐 사건을 만들어가지고 다 쓸어버리는 거냐.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 역사적으로 보면 미국이 완전히 인위적으로 여기다 자본주의를 만든 거라고. 예. 근데 사실은 우리가 반미를 해야 될 거죠. 우리 민의를 전혀 안 따랐으니까 사실은. 근데 국가 번영이 됐으니까 그렇게 그런 쪽 방향으로 나가는 거고 그런 쪽 방향으로 나갈 때는 늘 미국이 있었어요. 사실은 우리가 얘기하는 87년 취재 때 우리가 6월 항쟁 때도요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나오고 집선제를 하자는 게 거의 70-80% 데이터 때까지 나왔지만 전두환은 6월 19일 날
군대 동원해서 다 쓸어버리려고 했다. 근데 사실은 했겠죠. 우리나라 스타일상 했겠죠. 근데 그걸 막은 게 레이건 대통령이 미 대사 시켜서 전두환한테 만나서 네가 군대 동원하면 네가 먼저 죽는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항복을 한 거고, 신군부는 당연히 엘리트 조직이니까 우리가 직선제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게 6.29였고 또 적절히 분열시켜서 이겼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뒤에서 미국이 백업해주면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갔기 때문에 지금도 직간접적으로 지금 이게 정말 이런 완전히 어마어마한 충돌 사회잖아요. 어느 정도 미국이 백업을 해주면 우리가 사회적 합의를 찾아서 그게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사회적 합의는 윤석열 물러나고 이재명도 좀 물러나고 우리가 개헌을 해서 합의를 찾고, 아까도 문제가 되는 선관위 이런 것들은 거기서 조직을 없애고 새로운 발전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사회적 합의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 거죠. 예, 여러 생각들이 있으니까. 네. 자, 감사합니다.